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는 왜 오를까라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부제로 금리와 채권 투자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참담했던 9월 미국 증시를 설명하는 숫자 넷을 제시했습니다. 제일 아래 6%, 4.6%, 14년 7이 그 네 가지 수치인데요. 먼저 6%는 9월에 나스닥 월간 낙폭이 6%에 달했다는 것이고요. 4.6%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9월 들어서 거의 최고 수준인 4.6%에 이르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러서 14년이라는 수치를 제시했고요. 7은 S&P 500 지수가 10월 달에는 10년 가운데 7번, 그러니까 7년 동안 상승했다고 해서 7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금리 그리고 채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이 4.6%인데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가 4.6%에 달했고 그것은 14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이 9월 FOMC 회의에서 올해 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지를 하면서 여러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특별히 소비자들이 그 고금리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30년 고정금리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2년 전에는 3%였는데 현재는 7% 내외로 올랐고요. 신용카드 부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작년 2월에는 14.6%에서 올 5월에는 20.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2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가계가 빚을 점점 많이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주택담보금리 7%에 육박해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영끌족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한 채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투자한 채권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2분기에는 채권 평가 손실이 약 1천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3분기에는 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손실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리 급등으로 은행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분업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효율적인 밸류 체인망이 구축되고 중국이 값싼 세계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싼 물건을 온 세계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빅테크로 불리는 혁신 기업들이 출현했고 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이 놀랄 만큼 이루어져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금리도 높아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 경제 블록화, 따라서 리쇼어링이라고 불리우는 자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생산 원가가 상승했고요. 각국에 공장을 세우다 보니까 중복 투자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비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 때 각국이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원했고요. 그 결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되게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특별히 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고 많이 발행된 국채는 금리를 높여야지만 수요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미 국채를 구입했던 주요 고객인 중국이나 일본 등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구매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고용이 매우 강하죠.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상태입니다.
일할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서 이것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산을 결정했죠.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 금리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혔다는 징후가 보일 때까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현상이 좀처럼 잠잠해지기 힘들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소요하는 기간을 1968년 이후로 쭉 통계를 내어서 조사해 봤는데요. 그 중간값이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노란색으로 칠한 평균 7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평균적으로 7개월 후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7월 말에 금리 상단 5.5%로 올린 뒤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면 7개월 뒤인 24년 2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죠. 만약 이 통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말입니다. 페드와치는 현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되다가 내년 7월에 25bp 인하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가 그것을 잘 나타내 주죠. 이것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현재는 5.25에서 5.50%고요. 여기 보시면 24년도 7월 31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페드워치의 시장 참가자들은 36.3%로 5에서 5.25로, 그러니까 현재 5.25에서 5.50에서 25bp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금리를 인상한 지 7개월 후인 내년 24년 2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지만 페드워치에 따르면 그거보다 5개월 더 후인 내년 7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정이 조금씩 다르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9월 28일 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낮출 필요는 있지만 우리 연준이 역사상 매우 드물게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기회가 있다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연설을 했습니다.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UBS 투자은행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최근 수익률이 4.5%에 이른 10년물 미 국채 보유자는 경기 침체가 오면 1년 안에 총 수익률 최대 20%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약 25조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에서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올라야 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개월 안에 3.5% 하락하는 것으로 잡고요. 또는 4% 정도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 최대 20%, 기본적으로는 약 14% 정도의 수익률을 미국채 10년물 채권 투자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연착륙이 가능하고 곧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 투자로 좋은 수익률을 얻게 된다면 최근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채권 투자가 괜찮을 것 같다는 내용을 방송한 저희로서는 기쁘기 그지없죠. 하지만 빌 에크먼 같은 투자가는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간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늘어나는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국채 투자에 대해서 현재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작년 10월 16일이 4.20%로 전고점이었고요. 거기서 쭉 하락해서 올 3월 하순에 3.36%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해서 현재 거의 4.6%대에 이르고 있죠. 올 3월부터
이 그래프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주가 지수인 S&P 500 차트 올 7월 31일 날 고점을 찍고 현재 5.56%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12% 정도 오른 상태이죠. 10년물 국채금리 62년 1월 말부터 최근까지를 가져왔습니다. 62년 1월 말에 4.1%에서 약 20년 후인 81년 9월 말에 거의 16%까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40년 동안 하락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00년 7월 말에 0.5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급하게 올랐죠. 그래서 현재 4.58%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40년 동안 레이건과 대처에 의한 신자유주의,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중국이 WTO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진 때였고요. 그래서 최근 20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갈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9월 29일 날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0.4% 상승했습니다. 7월에 0.2%보다는 높았지만 예상 0.5%보다는 낮은 숫자였습니다. 근원 PCE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것인데 0.145%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즉 헤드라인 PCE가 예상보다 낮았고 근원 PCE가 200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8월 실질 가처분 개인 소득은 0.2% 감소해서 7월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가처분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축률이 전달비 0.2% 줄어든 3.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6년에서 2019년 평균 저축률 6.2%에 비해서 한참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가계 소비 여력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올 2분기 신용카드 부채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것도 가계 소비 여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연준은 계속 고금리 정책을 쓸 것이고요. 그에 따라 결국 경기는 냉각될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특별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동성 과잉에 익숙한 세계 경제는 고금리를 감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어디선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연준은 금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UBS 솔리타 마르셀리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유가의 반동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하락 추세는 시장 금리를 낮추게 할 것이며,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12개월 후에 3.5%로 추정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사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채권을 사실 거면 장기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금리 최고점을 앞두고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가운데 분할 매수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질 때까지 매수하는 1번의 경우와 금리 최고점에서 금리가 점차 내려가는 상황 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경우 1번과 2번을 비교해 드렸죠. 1번의 경우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결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하실 거면 맞추기 거의 불가능한 금리의 최고점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점차 금리 최고점에 다다랐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분할 매수해서 점차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에 좀 더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편 102편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서 주의 연대라고 할 때 연대는 히브리어로 샤나입니다. 해, 이어라는 뜻이고요. 70인역에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에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주의 연대라고 할 때 유사한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연대를 정하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대는 헬라어로 에토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시편 102편 17절의 연대와 유사합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따르면 우리 주님은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입니다. 즉 시간과 계절과 날짜, 해, 연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한결같으시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여러 시대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은 연대는 영속되는 것입니다. 무궁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가 지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그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기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위로받으시고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북갱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